우리가 색소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들이 항상 많으시잖아요. 기미가 있다든지 피부톤이 칙칙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중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이벤트와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영상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이시나마이드가 사실 우리가 미백 기능성 원료로서 사용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니코틴 아마이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비타민 B3로 보통 알려져 있죠. 나이시나마이드가 가지고 있는 효능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백 기능입니다. 피부가 어두워지게 만들어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멜라닌이잖아요. 자, 이 멜라닌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피부톤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너무 과하게 만들어지면서 이상색소 병변들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멜라닌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효소인 타이로시네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를 하고, 그 억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멜라닌 자체에 만들어진 양이 줄어드는 게 사실 그런 원리이기도 한데요. 나이시나마이드는 조금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멜라닌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옆에 있는 각질 세포로 퉁퉁 하고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이동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가장 아래층에 있는 각질 세포가 이 멜라닌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 세포, 각질 세포는 받아들인 멜라닌 그 자체로 계속해서 분화가 돼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각질 세포는 멜라닌을 머금은 채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 나이시나마이드는 멜라닌 세포에서 각질 세포로 멜라닌이 넘어가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각질 세포가 가지고 있는 멜라닌 함량이 전체적으로 좀 주니까 실질적으로 피부가 좀 더 밝아 보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포 에너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효소 중에 하나가 바로 NAD입니다. NAD는요,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보면 니코틴아마이드라고 하는 게 붙어 있죠. 바로 나이시나마이드입니다. 즉,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이 비타민 B3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세포가 에너지를 잘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여러 세포에 잘 활성화되면 그런 것들이 더 생기 있게 보이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 그 자체의 에너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나이시나마이드인 거죠. 우리가 여드름이 생기고 나면, 염증이 생기고 난 이후에 색소 침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완화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이시나마이드입니다. 그래서 원래 염증을 조금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 전반적으로 피지를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드름이 생겼을 때, 여드름이 생길 때 보면 특히 피지 분비가 증가해져 있는 경우, 피지 분비를 좀 더 컨트롤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나이시나마이드이기도 하고요. 여드름이 생기신 분들이 좀 더 색소 침착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성분이 이 나이시나마이드인 거죠. 그리고 또 장기간 사용했을 때 우리 피부의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피부 장벽 중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같은 이런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층이 있게 되고요. 이런 세라마이드 합성을 또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피부를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성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 같은 역할을 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빛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공기에 되게 이런 항산화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미백 성분들이 되게 약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낮에 바르면 되게 깨지기 쉽다,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나이시나마이드는 또 심지어 그런 빛이라든지 공기에 또 상당히 강한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낮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이시나마이드를 보통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누구든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피부가 좀 더 칙칙하거나 어두우신 분들, 그 다음에 여드름이 좀 생기고 난 뒤에 피지 분비가 좀 많이 증가해서 좀 고민이신 분들, 그럼 최근 여드름이 또 많이 생기기도 하고 여드름 이후에 오는 색소 침착이 또 고민이 되시는, 강력한 또 항노화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또 꾸준하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피부의 노화를 좀 더 예방하고 싶은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나이시나마이드를 사용한다면 상당히 좋겠죠. 보통은 5%에서 10%까지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10% 같은 경우는 좀 자극이 있을 수 있어서요, 보통 5%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이시나마이드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리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성분은요, 트라넥사믹 애시드입니다. 트라넥산 3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자,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는 원래는 지혈제로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피가 나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혈소판이거든요. 이 혈소판에서 피브린이라는 것이 막 나와서 우리가 메쉬같이 쫙 나온 다음에 이걸 일단 급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왜? 피는 계속 나고 있으니까 일단 뭘 막아놔야 그 다음에 어떤 세포가 다시 재생을 하고 회복하고 복구하려고 하는데 1차적인 방어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피브린이요, 너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과하게 만들어지다 보면 이게 계속 이제 떡이 지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혈관을 막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정량이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이게 분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만들어진 분해가 돼서 슬슬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효소가 플라즈민이라는 효소가 되거든요. 이 플라즈민이라고 하는 효소는 단백 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이 피브린을 녹이는 효소예요. 그래서 이 플라즈민은 원래는 플라즈민 노겐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효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플라즈민 노겐에 딱 붙어서 플라즈민을 못 만들게 만들어주니까 피브린이 못 녹게 되는 거죠. 즉 계속해서 피떡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을 유도시키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어디에 쓸까요? 바로 뭐냐면 지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응고장애가 있다거나 과다한 출혈이 있는 분들한테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빠르게 이런 지혈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효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래 지혈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는 상당히 이제 기미치료제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왜 기미에 사용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실제로 자외선에 받은 세포들은 여러 가지 손상을 받게 돼요. 세포의 손상도 있지만 우리가 피부의 표피와 진피를 구별하는 진피표피 경계부 또는 기저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요, 멜라닌 세포는 이 기저막의 윗부분에 있고 진피와 엄연히 구별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구멍이 나는데 멜라닌 세포가 각질 세포로 뭘 넘겨요? 멜라닌을 넘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멜라닌을 넘기는 과정에서 툭툭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구멍이 나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툭툭 떨어지죠. 구멍을 내게 만들어주는 효소 중에 또 대표적인 게 플라즈민이에요. 바로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플라즈민을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이 억제가 되면서 기저막에 구멍이 나는 부분들이 줄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으로 사용이 돼서요, 실질적으로 기미 치료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미가 생겼을 때 레저 토닝이라고 해서 색소에 대한 치료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걸 하나의 노화 단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손상의 단계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편하게, 좀 더 다양하게 쉽게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분들을 화장품에 넣게 되는 거죠.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 2%를 사용한 것을 보니까 기미치료에 좀 도움되더라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고요. 의약품으로 처방하는 하이드로키논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피부에 너무 자극도 심하고 민감하다 보니까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4% 하이드로키논과 5%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비교했을 때 그 효과가 거의 비슷하더라, 그리고 오히려 자극이 좀 줄더라라고 하는 보고들도 나올 만큼 최근 들어 트라넥사믹 애시드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도 분명히 우리가 미백,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미백 제품과는 조금 다른 기전으로 기미라든지 색소를 되게 좋아지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너진 기저막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성분이다 보니까 꾸준히 사용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이러한 제품들이 다 수용성이다 보니까 실제로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기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화장품에 보면은 대부분 제품들의 글라이콜릭 애시드라든지 각질을 약간 열어주는 그런 성분들을 함께 투과를 시켜서 성분들이 잘 침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이런 시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토파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포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도 많이 활용한 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치료에 그냥 타겟이 멜라닌이면 멜라닌 이렇게만 딱 집중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포 전체의 건강, 회복,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전반적인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회복시켜주고 이런 쪽의 컨셉으로 뭔가 좀 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바로 나이시나마이드, 트라넥사믹 애시드 잊지 마시고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피부가 좀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랑 김우석입니다. 자, 이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항산화 효소 중에 하나인데요. 자외선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음식,
운동, 뭐 이런 모든 생활 습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생물을 죽이게끔 하기 위한 좋은 반응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불필요한 산화 반응들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산화 반응은 결국 우리 몸에 대한 노화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런 산화 반응에 대응해서 상당히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항산화 효소라는 것이 있고 이를 억제를 해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루타치온인데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산화 반응이 생기게 되면 이 글루타치온의 수치가 뚝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항산화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술을 마시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실질적으로 알코올 그 자체도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여러 가지 이런 대사산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이런 분해를 시킨다는 이야기는 우리 몸에서부터 이를 해독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인 거잖아요. 자, 그때 필요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이런 글루타치온입니다. 자,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이런 글루타치온이 이런 피로회복제 이런 개념보다는 미백으로 한동안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배곡주사라든지 미백주사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상당히 많이 또 알려져 있어 왔죠. 우리 피부에는 색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서 멜라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출을 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나면요, 실질적으로 피부가 색이 좀 더 검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피부가 상당히 어두워지잖아요. 바로 이런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티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티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되면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멜라닌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멜라닌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 색깔이 좀 검은 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멜라닌이 바로 유멜라닌이고요. 페어멜라닌, 이 페어란 말이 가짜란 뜻이거든요. 실제로는 멜라닌에 분류는 되지만 색깔은 이런 검지 않고 약간 붉은 노란 톤의 아주 희미한 그런 멜라닌을 페어멜라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글루타치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멜라닌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페어멜라닌 쪽으로 합성이 많이 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사를 좀 맞다 보면 피부톤이 좀 많이 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아까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멜라닌이 자외선을 받게 되면 산화 반응으로 인해서 상당히 색이 더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그게 환원 반응 또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멜라닌, 기존에 있는 멜라닌 색도 훨씬 더 옅게 만들어주고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멜라닌보다 페어멜라닌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피부색이 훨씬 맑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논문이나 여러 가지 근거를 보면 아직 뭐 주사에 대한 효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입증하기는 어렵다라는 표현들을 좀 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효능에 있어서 많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루타치온이 단순하게 미백 목적으로만 주사를 맞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건강 목적으로 상당히 많이 맞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간의 대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효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에서는요, 어떤 물질이든 우리 몸에 들어오고 나면 이걸 대사를 해서 분해하고 해독을 하고 우리 몸에서 배출시켜 주려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약도 있고요, 음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안 좋게 미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분해하고 쪼개고 다시 이걸 해독하고 배출시키는 그 과정에 글루타치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건강검진 같은 걸 보시면요, AST, ALT, 감마 GTP 이 수치로서 간 수치가 괜찮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간세포 안에 이런 효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간세포가 어떠한 이유에 있어든지 이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면 세포 안에 있던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혈중의 그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간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간에 손상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간 기능을 평가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AST, ALT만 되게 강조를 하고요. 감마 GTP라고 하는 이 효소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 수치 중에서 AST, ALT는 다 정상인데 감마 GTP만 딱 되게 높게 뜨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이 감마 GTP라는 수치가 그냥 간 기능을 평가하는 수치이기도 하지만 항산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항산화 효과를 보이려면 상대방을 도와줄 힘이 있어야 되는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글루타치온을 환원형 글루타치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원형 글루타치온이 자기가 스스로 산화가 되면서 다른 것을 도와주는 상태로 되게 되면 더 이상 나는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죠. 바로 그 상태를 산화형 글루타치온이라고 되는 거죠. 이 환원형 글루타치온과 산화형 글루타치온이 서로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고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함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항산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주변에 많은 산화 반응들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세포 내에 이 글루타치온 레벨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너무 많은 산화 반응이 생기면 환원형 글루타치온보다 산화형 글루타치온 레벨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많아진 글루타치온들은요, 세포 밖으로 일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이걸 계속 되돌려서 계속 순환시켜야 되는 부분들에서 일정하게 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부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전체적으로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글루타치온의 수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글루타치온 수치가 떨어졌네? 그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바로 이 글루타치온은 글루타메이트, 시스테인,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 세 가지를 보통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시스테인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세포 밖에서 분해가 돼서 다시 세포 안으로 이 시스테인을 끌고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려면 분해를 시켜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해가 되려고 하는데 필요한 효소가 감마 GTP입니다. 즉 세포 밖에 있는 글루타치온을 다시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그 쪼개는 그 성분들 중에 세 가지 아미노산 중에 몇 가지를 다시 세포 내로 끌어당겨서 다시 활용해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마 GTP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세포 내에 글루타치온 레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내 몸이 지금 상당히 산화 반응이 심해져 있고 항산화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서 감마 GTP가 유독 높으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자, 남성은 보통 한 70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 여성은 한 40 정도로 정상으로 보긴 하는데요. 좀 더 엄격하게 보면요. 남성은 한 25, 여성은 15 정도 레벨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상당히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 레벨은 높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수치를 보통 보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는 간과 피부에 대한 이야기만 드렸지만 우리 몸의 전반적인 항산화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질병, 건강, 노화 이런 모든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분명히 있는 그런 효소고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를 잘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술 많이 마시면 당연히 이 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글루타치온이 소모가 될 거고 소모가 되니까 그 수치는 떨어질 거고 다시 이런 부분들이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글루타치온은 아주 빠른 산화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통은 병원에서 수액으로 고용량을 놓습니다. 600ml나 1200ml 같은 고용량을 주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글루타치온을 경구로 복용을 했을 때도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 레벨이 올라간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글루타치온 제형들이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글루타치온은 원래는요, 이게 아까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원래는 하나 아미노산으로 되어야지만이 흡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런 약간의 한 2개나 3개 정도의 아미노산의 형태, 이제 펩타이드죠. 이런 펩타이드 형태들도 일부 우리 몸으로 직접 흡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쪼개져서 하나 쪼개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합성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글루타치온 레벨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되게 많아서 경구제로도 상당히 많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구제는 확실하게 우리 주사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많이 입증되고 있으니까 복용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함량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함량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글루타치온의 순수 글루타치온의 함량을 확인하니 보는 방법과 함께 보통 이게 어떤 형태인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가장 많이 복용하는 방법이 환원형 글루타치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리듀스드 글루타치온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몇 밀리다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환원형 글루타치온이 당연히 들어와야 활동을 해서 산화형으로 바뀌고 다시 이 산화형이 우리 몸에서 또 환원형으로 바뀌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에서
환원형을 더 높여주는 거니까 당연히 좋겠죠. 근데 다른 글루타치온에 비해서 상당히 흡수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흡수도를 높이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세틸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리포점 형태의 글루타치온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리포점 형태는 지방막을 써요. 지방의 기름막처럼 딱 싸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게 수용성 성분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될 때 많이 방해를 받아서 지용성 제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쉽게 흡수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고 있고요. 고가예요. 상당히 좀 고가인 단점이 분명히 좀 있고 맛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에 조금 복용하시기 힘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많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필름 형태로서 입 안에 붙여가지고 먹거나 설라, 이 혀 안에 녹여서 먹는 그런 제형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흡수도 면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 글루타치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경구로 복용해서 위를 거쳐서 장어로 흡수를 시킨 다음에 혈액으로 들어오는 과정보다 점막을 통해서 바로 실질적으로 혈액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효능을 봤을 때는 훨씬 더 흡수도 면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좀 더 이에 대한 연구들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먹으면 굳이 주사 맞을 필요 없지 않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약을 복용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고 난 뒤에 흡수가 돼서 혈중의 일정한 용량을 만들기는 상당히 적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씩 고용량의 수액을 맞아주는 그런 방법으로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범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액과 그 다음에 먹는 약을 함께 병행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집에서 매일 청소하더라도 대청소하면 되게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산화 반응이 있는 것들이 안 좋으니까 그럼 항산화 능력을 매우 높이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절한 산화 반응은 우리 몸에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어서 너무 과하게 많은 양을 섭취해서 항산화가 무조건 좋아, 나 주름도 없애고 싶고 피부색도 맑게 만들고 싶고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조건 이것들을 많이 해서 산화 반응을 무조건 줄일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그런 반응이 있다는 이야기는 적절하게 우리 몸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그런 반응이고 너무 많은 산화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고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나쁘다, 안 좋은 거다 라고 인식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이걸 잘 조절해서 평소에 권장하는 양만큼 꾸준히 오랫동안 섭취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받는 산화 반응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건강과 피부에 모두 다 좋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잘 챙겨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란 김홍석입니다. 자, 지금 저는 도쿄에 와 있습니다. 제가 학회 발표가 오늘 있어서 일본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여행을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학회를 오거나 항상 제가 화장품을 챙겨 올 수밖에 없죠. 제가 4년 전에 제주도에서 영상을 찍었을 때 이 파우치를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한 번도 제 파우치를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ORPT입니다. ORPT. 지성이고 피부가 좀 튼튼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색소가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 탄력이 있는, 탄력 있어 보이죠? 탄력이 있는 피부 타입.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피부에 맞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사용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모든 분들한테 피부에 다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저랑 좀 비슷한 피부이신 분들의 경우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짜잔! 너무 제가 오랫동안 쓰고 있던 거라서 진짜 너저분하죠. 자, 처음 공개할 제품은요, 향수입니다. LV사의 옴브레 노마드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저는 향수에 대한 약간 좀 개인적으로 취향이 조금 있습니다. 좀 남들이 늘 하는 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향을 좀 갖고 있는 걸 좀 싫어해서 좀 독특한 향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찰나에 유럽에 여행을 갔을 때 그 당시엔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향수이기도 하고요. 이 향이 약간 중동향이 나요. 중동향인데 향이 나는 기름을 이렇게 띄우면 중동에서 나는 그런 그 강한 향, 엄청 강한 향. 사실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향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여기서 더 끌렸는지는 모르겠고. 맡아보시겠어요?
그런 향이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도대체 향수 뭐 쓰세요? 정말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썼다 보니까 또 반 이상 썼네요. 그래서 상당히 향수 반 이상 쓰기 쉽지 않은데 이 향수만큼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애용하고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혹시 누군가 선물을 해주신다면 이걸로. 클렌저인데 이거는 제가 더센트에 있는 클렌저입니다. 이게 프로더마 로우 pH 젤 클렌저라고 해서 제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사실 클렌저 때문에 정말 제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너무 많이 해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도 사실 이게 1년 이상 걸렸던 제품입니다. 이게 온갖 성분들 다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조합 조금만 잘못하면 깨지고 계속 그런 문제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클렌저가 pH가 낮으면 너무 순해서 오히려 클렌징이 잘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2차, 3차 세안하는 것도 번거롭고 그런 느낌도 좀 있어야 되는데 클렌징한 느낌도 좀 있어야 되는데 순한 게 없을까, 좀 괜찮은 게 없을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클렌저에 대한 계면활성제 조합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조금 배합을 해서 만든 제품이기도 합니다. 메이크업을 가볍게 하시는 분들도 이걸로 좀 지울 수 있게끔 그래서 좀 하고 2차 세안도 이걸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메이크업을 간혹 해야 될 일들이 밖에서 있는데 실제로 또 메이크업을 지우기 위해서 다른 걸 또 가져오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1차 세안용으로도 쓰고 2차 세안용으로도 쓰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안 써보셨으면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바로 디 오디너리 제품입니다. 이거는요 만델릭 애시드 10%와 H의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들어가서 보면 이건 되게 이것도 그냥 단순한 어떻게 세럼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만델릭 애시드가 그러니까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우리가 각질 제거제 효과가 있는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 쓰시는 분들이나 피부가 되게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좀 추천해드리지는 않고요. 좀 피부가 저처럼 특별히 좀 문제가 없다거나 그리고 지성이면서도 피부가 되게 튼튼하신 분들한테는 꽤 좋은 제품입니다. 저는 이 아하가 가지고 있는 글라이콜릭 애시드라든지 다른 것들 10%를 많이 써보긴 했는데 유독 이 제품은 좀 사용을 했을 때 자극도가 상당히 좀 덜한 느낌도 있고요. 이 안에 또 히알루론산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각질 제거 효과와 함께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효과 때문에 피부가 상당히 많이 부드러워져서요. 매일 쓰고 있지는 않고요. 이틀에 한 번 정도 아침에 저녁에나 언제든지 그냥 제가 쓰고 싶을 때 쓰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각질 제거제 너무 매일 쓰면요 오히려 피부가 또 민감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또 이게 피부가 적응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주 쓰는 것보다 한 번씩만 탁탁 써줘도요 피부가 결이 확 정리되는 느낌. 이 제품은 루틴으로는 아니지만 틈틈이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제가 쓰는 걸 가지고 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만든 제품들을 제가 쓸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대놓고 광고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홍보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 정말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더센트 하이드레이팅 아쿠아포린 세럼입니다. 이게 이제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성분들, 우리가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것도 물론 다 들어가 있긴 한데 피부 안에 보면 각질 세포 안에 세포에 수분 통로가 있거든요. 바로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수분 통로가 있습니다. 그 수분 통로의 길을 열어주면 수분을 상당히 많이 머금을 수 있고 세포 안으로 통과되는 수분량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분 함량이 좋아져서 피부의 보습도가 되게 높아지는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이 아쿠아포린을 자극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여기는 또 아쿠아타이드라고 하는 또 합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오토파지 시스템이라든지 항산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주는 성분이어서 되게 보습도가 높은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안에 히알루론산 종류가 여러 가지, 제가 항상 히알루론산 이야기할 때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모두 다 넣어서 전체적으로 피부에 대한 보습도 가장 겉에 있는 각질층부터 안에까지 들어왔을 때 수분도가 높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세럼이어서 늘 루틴으로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침 저녁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제가 세럼 형태로 갖고 왔는데 에스테르메 AGE 프로테옴이라고 하는 이런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은요 분명히 제품은 세럼이라고 적혀 있지만 약간 느낌은 이런 에멀전 타입입니다. 그래서 로션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로션에 좀 가까운 그런 패턴의 제형이고,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프로테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포 노화를 일으키는 단백질을 보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시스템에 되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에 대한 제품들이 나와서 제가 꾸준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고가인 제품이긴 한데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래서 항노화, 좀 더 피부 노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세럼도 꾸준히 사용해 보시는 거 좋고요.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하면서 그 효능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건 스킨스티컬즈 제품인데요. AGE 인터럭터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AGE가 앞에 있는 AGE, 여기도 AG가 있는데 이 AG는 나이 그 AG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AG는 잘 보면 A.G.E.입니다.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당화 산화물, 최종 당화 산화물이라고 하는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당독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부에 당독소가 쌓여서 결국은 피부의 변성을 일으키거나 노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을 이걸 좀 잡아주는 크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저하고도 인연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항당화라는 컨셉이 처음 소개가 됐을 때 무려 한 8, 9년 전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로레알 스킨스틱할때서 소개를 했을 때 저한테 처음으로 이걸 좀 의뢰해서 어떤 컨셉인지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런 컨셉이 전혀 없었기도 했고, 정말 온갖 논문을 찾아봐도요, 정말 아주 짧게 정말 생화학 책에 조금 있을 정도의, 지금은 이 당화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연구가 잘 되어 있고 노화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누구나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 제품이고, 저를 항당화를 알게 만들어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그 당시에도 나왔는데 지금은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 버전이기도 하고요. 제형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되게 조금 꾸덕해요. 이렇게 되게 질감도 되게 이런 꾸덕한 느낌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꾸덕한 제품들이 너무 끈적거리잖아요. 보통 끈적거리는 게 또 남자들이 이렇게 보통 이런 꾸덕한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는데, 나이를 조금 먹어감에 따라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잔주름이라든지 푹석해지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보습도가 조금 높은 제품들을 찾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또 당화를 좀 억제해줌으로 인해서 노화를 억제해주는 하나의 기전으로 이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좀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크림 사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막 이것이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잘 안 드렸잖아요. 저는 이 회사랑 전혀 상관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기에 있는 대표님하고도 얼굴 한두 번 보는 게 다인 정도.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이 ASF 이 선크림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환자분들한테 거의 루틴으로 정말 쓰게끔 할 만큼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ASF에 보면 피지컬 선 블럭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피지컬은 무기자차, 우리 흔히 말하는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와 같은 이런 무기자차를 가진 제품이고요. 이 무기자차의 특징은 바로 막을 치는 거잖아요. 막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자외선 차는 데는 원래 선스크린이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선블락의 의미는요, 그 막을 그대로 딱 치면서 자외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아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블락이라는 표현은 무기자차에는 상당히 맞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선블락이라는 표현은 무기자차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SPF가 50 플러스 그리고 PA가 4개죠. 저는 기본적으로 선크림은 무조건 50 플러스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권장량만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효능이 상당히 짧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두 번을 제가 발라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처음부터 높은 걸 쓰세요 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리죠. 무기자차이기 때문에 처음에 바르면 상당히 약간 이런 백탁은 좀 있습니다. 약간 있죠. 이렇게 백탁 영상이 살짝은 보이죠.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거의 이 백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건 무기자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클렌징 할 때 너무 그 클렌징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클렌징이 아주 쉽게 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선크림을 쓸 때 무기자차를 사용해야 되고, 무기자차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 클렌징을 가볍게 해도 상당히 잘 지워지는 제품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많은 저 피부과 선생님들한테 이 제품을 꽤 많이 추천을 해서 사용해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요, 이거는 화장품은 아닙니다. 아클리프. 우리가 몸에 생기는 여드름의 치료용으로 나온 레티노이드, 트레티노인인데요. 4세대 레티노이드라고 해서 트리파로텐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0.005% 바로 트레티노인, 레티노익 애시드입니다. 이건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약국에서 구매하고 싶다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닌데, 제가 레티놀도 사용을 해보고 레티노익 애시드 다 사용을 해봤고, 스티바 물론 0.01%부터 다 써보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얼굴에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써보기도 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이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이다 보니까 제가 쓰는 루틴인 거지,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좋으니까 쓰세요, 이거 1위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파우치를 공개하다 보니 이 제품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여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틴을 매일 씁니다.
이런 레티노이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질도 제거가 되고 모공도 수축되고 피부 노화를 또 억제해주는 효과 때문에 상당히 꾸준히, 왜냐면 저도 뭐 바쁘다 보니까 늘 내재할 수도 없고요. 보톡스나 뭐 시술 받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루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루틴으로 할 수 있는 바로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레티노이드였고, 그게 처방이 가능한 제품을 찾다 보니까 스테바가 또 지금 단종돼서 또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쓰는데 이게 좀 비교적 강합니다. 저 강해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절대 물에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그래도 적응되고 난 뒤에는 사용을 하셨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성인분들이 여드름이 좀 나는 분들도 좋고요, 모공이 좀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썼을 때 되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지성이지만 너무 피부가 붉어져요, 민감해져 있어,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소량 쓰셔야 돼요. 이것도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이것도 요 정도 용량? 진짜 이거 톡 찍어서 이 정도면 넓게 적게 바르고요. 지금 뭐 테스트니까 이렇게 바르지만 넓게 발라도 되게 얇게 펴발라집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 조금만 사용을 해서 정말 소량만 사용을 해야 되는 제품이고, 저는 지금 거의 한 9개월 정도 썼던 것 같아요. 9개월 정도 썼는데 저녁에 맞습니다. 혹시라도 또 갑자기 이거 보고 병원 가셔가지고 피알람이 쓰는 아클리프라고 하는 것이 얼굴에 발라볼 텐데 그렇게 처방해 주세요 이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보고 그걸 왜 얼굴에 발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쓰는 방법이 무조건 정답은 아닌 거고, 대부분 선생님들은 뭐 되게 그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개인차가 조금 있는 제품이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목부터 약간 몸까지도 같이 바릅니다. 같이 늘 루틴으로 쓰는 게, 목도 요즘 제가 주름이 조금 생기기 시작을 해서요, 노가 생기는 부분들이 약간 걱정돼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더센트 시카 크림인데, 이거는 제가 얼굴에도 쓰기도 하고요. 제가 바디 크림을 제가 피부가 엄청 건조한 편이어가지고 피부가 많이 민감해지고 건조해짐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 중에 이제 센텔라 아시아티카 구성 성분 중에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틱 애시드, 마데카소사이드, 마데카식 애시드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가 민감해졌을 때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성분들로 되어 있고, 세라미드 콜레스테롤 물론 같이 다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 장벽의 회복과 함께 이런 재생 성분의 물질들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건조하거나 민감하신 분들, 얼굴에 물론 사용하라고 저는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몸이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바디크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레더 핸드크림입니다. 원래 향 있는 핸드크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향 없는 걸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향이 엄청 강한 핸드크림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제 이제 직업병 때문에 생기는 상황인 게, 시술하다 보면 제가 땀도 차기도 하고요, 손에도 땀이 차기도 하고, 이런 손도 씻고 나면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시술 얼굴에다가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게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제 향을 좀 찾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쓰는 건데, 손 써보세요. 손에 발라봐. 술 향도 약간 난. 이 정말 선물을 받는다면 이런 핸드크림 좋습니다. 이건 제 머리의 비밀입니다. 제 머리의 비밀 어퍼컷. 이 제품을 저는 사실 그전에는 그냥 헤어 젤만 썼는데요, 포마드 계열이 너무 이게 안 지워져요. 원래 포마드 계열 중에 수성 말고 유성으로 된 포마드는 모양은 너무 잘 잡히는데, 이거 클렌징 올려주고도 이게 뻑뻑한 느낌 때문에 안 지워질 정도로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는가 봤더니 이 어퍼컷 딜럭스라고 하는 빨간색 요 제품이 수성이기도 하고요, 정말 또 이렇게 발렸을 때도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썼을 때 손에 문질러서 쫙 발라주면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고, 씻을 때도 그냥 우리 샴푸 똑같이만 해도 너무 좋아서 저는 이걸 딱 은히 알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스크팩, 이거는 이거 제가 최애 마스크팩이죠. 들고 다니는 거니까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팩을 다 구매했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다 구매해서 그 팩에 들어가 있는 재질, 질감부터 시작해서 들어가 있는 전부 다 이거 다 확인하면서 너무 이게 팩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은 제품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우면서 이 에센스나 성분들이 엄청 잘 머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좀 발견한, 그래서 정말 이것도 제품이 나온 데까지 거의 한 9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조금 애착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용하시고 난 뒤에 너무 좋으시다가 꼭 말씀을 주시거든요.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지금 모든 제품들을 드디어 다 공개했습니다. 저도 화장품 종류가 워낙 많이 테스트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쓰다 보면 또 좋은 제품들이 바로바로 바뀌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이 구성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행을 가든 집에서든 항상 이 패턴으로 사용을 하고 지금 있는 중이기 하니까 한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파우치 열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6개월이 좀 지나면 또 좀 바뀌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피부 타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화장품 고민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간의 취향이 좀 있는 부분이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테스트를 해보시고 난 뒤에 사용을 해보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장품 사용하는 거 줄이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사용하는 거 많아? 라고 그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지만, 루틴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거든요. 이건 바디에 쓰는 거고, 이거는 저녁에 쓰는 거고, 이거는 선크림이니까 빠지고, 이건 헤어고, 실제로 사용하는 거 보면 이거 클렌저 빠지면 제가 쓰고 있는 실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딱 제가 가장 기초에서는 요 라인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저녁 스페셜 케어에 가까운 개념의 느낌이니까 상당히 적죠? 실제로 제품을 다 사용하는 부분이랑 목적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나요? 자,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자, 제가 나이트 케어에 대한 부분들을 원래 몽골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잠을 이틀 동안 거의 한 4시간 잤나? 예, 4시간도 안 자셨어요? 예, 정말 좀 빡신 스케줄에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서 찍자. 가서 좀 여기가 지금 이 공간이 어떤? 이 공간은 저희 집입니다. 아니고요. 저희 병원입니다. 병원. 영화에도 나옵니다. 장동건 주연의 영화였는데 김희애 님이 여기 오셔서 거기에서 섭외가 갔어요. 나름 괜찮은 공간입니다. 메이크업을 여성분들처럼 강하게 한 건 아니고 비비크림 정도 살짝 바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크림을 발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차 세안을 가장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세안할 때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손 가볍게 씻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지저분하게 그냥 하는 것보다 손을 가볍게 씻고 이제 클렌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이렇게 손만 좀 잘 씻어 주셔도 충분하고요. 기본적으로 클렌저를 잠깐 써서 노폐물만 좀 해결해 주셔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신 분들은 클렌징 오일도 있죠. 오일을 짠 다음에 물을 살짝 이렇게 문지르면 하얗게 유화 반응이 생깁니다. 그 유화 반응이 생긴 것을 얼굴에 비벼주는, 가볍게 문질러주는 식으로 방법을 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충분히 좋아지고, 클렌징은 기본적으로 제가 한 번 할 때마다 1분 정도 시간을 소요를 하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 클렌징 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쓰는 클렌저를 쓰고요. 이거는 똑같이 제가 짜서 거품을 내고요. 똑같이 되게 오랜 시간 클렌징을 하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 1분 정도만 열심히 잘 문질러만 주셔도 클렌징 효과가 나타납니다. 코 옆에 이런 부분들 있죠. 코끝이나 코 옆, 눈 밑, 그 다음 요 사이 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이 피지 분비가 원래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클렌징을 좀 잘 문질러 주시고, 한 1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클렌징을 한번 1차적으로 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을 했고요. 자, 클렌징을 했으고 1차 세안하고 물기를 좀 닦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차 세안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2차 세안은 방법은 동일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절대 과하지 않게 손끝을 이용해서 되게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듯이 클렌징만 해주셔도 되고요. 시간 자체가 2분, 3분 안 넘기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되게 처음에 거끌거끌한 부분들이 되게 부드러워지면서 맨들맨들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메이크업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1차 사용만으로도 나름 제 피부는 반들반들거리지 않아? 자. 토너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세럼 형태를 바로 씁니다. 굳이 저녁에는 그냥 보습만 기본으로 조금 하는 게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있는데,
익상으로 되는 거겠죠. 이런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 두 번째 단계는 수분을 피부 안으로 사실 이제 넣어주는 패턴이다 보니까 저는 보통 쓰게 되고요. 팩을 쓰면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팩을 쓰는 날에는 팩만 하고요. 그 다음에 팩을 하지 않는 날에는 그냥 이거 세럼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아쿠아포린 세럼, 제가 더센데서 만든 하이드레이팅 세럼이고요. 이거는 주로 이제 히알루론산 베이스가 되고요. 여기는 스킨스티컬즈에 있는 리텍스처링 액티베이터라고 하는 건데, 이건 지성에 되게 좋습니다. 지성 있는 분들이 피지 분비가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모공도 좀 있는데 약간 각질이 좀 생기는 분들, 각질을 제거하면서 피지를 컨트롤하는 목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지성이다 보니까 이 개념을 좀 쓰고요. 그 다음에 B5 성분 자체가 또 보습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뭐 어떤 제품들 좀 집히는 대로 좀 쓰는 편이에요. 이거 쓰고 이러진 않습니다. 쓰지 않고요. 이 중에 하나를 보통 골라서 하나 쓰게 되는 경우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 팩을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팩을 하고 난 뒤에 이거를 여러분들 간혹 오버나이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팩 한 상태에서 잠을 주무시는 경우들이 간혹 계신데,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선호하지 않고요. 그 팩에 있는 성분들이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밀폐 효과가 되게 높아지면서 오히려 피부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보습에 좋다고 이거를 그냥 계속 뭐 얼굴에 물 담가 놓거나 발 담가 놓으면 그게 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수분을 상당히 많이 머금고 있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1시간씩, 2시간씩 그거 잘 때 그대로 주무신다 하라고 하면 밀폐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될 뿐만 아니라 여기 팩도 수분을 이제 건조해서 날아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 날아가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더 피부가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수분 상당히 이게 많이 먹음을수록 피부가 오래 장벽이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너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렇게 팩을 두는 게 좋습니다. 팩을 쓰고 나면 일단 한 번 정도 그냥 저는 가볍게 한번 문질러 주고요. 뭐 그 정도 한번 하시면 됩니다. 뭐 끝. 저는 저녁에는 보습도 되게 중요하지만 항산화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낮에 이제 되게 지쳐서 피부가 상당히 힘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이걸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가 편안하게 쓰는 재생크림이고요. 이거는 에이지 인터럽터라고 해서 당화를 잡아주는 그냥 되게 좀 고가 제품이긴 한데, 실제로 쓰는 거니까 고가 제품이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꼭 저는 항상 비타민 C를 살짝 섞어서 바릅니다. 그래서 비타민 C 파우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타민 C 파우더 보이시죠? 제가 쓰는 시카 베리어 크림이고요. 뭐 딱 얼굴에 쓸 수 있는 양만큼을 쓴 다음에 비타민 C 파우더를 저는 딱 한 반 스푼, 보이시나요? 이 정도 보이시죠? 반 스푼 보이죠? 반 스푼 텁니다. 이렇게 딱 넣고요. 그냥 섞습니다. 막 비벼! 살짝 비벼주고요. 그냥 바로 씁니다. 이게 비타민C 파우더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보통 비타민C C페룰 같은 비타민C 세럼도 되게 전 많이 또 쓰기도 했고 오랫동안 쓰긴 했는데, 그렇게 쓰니까 제품이 이게 중복되더라고요. 세럼 형태를 두 번을 쓰게 되고 뭐 이런 게 좀 번거로워서 그냥 보습 세럼을 쓰고요. 비타민C 파우더를 큰 단계에서 조금 발라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한 스푼, 지금은 뭐 제가 반 스푼 이상, 원래 한 스푼까지 저는 씁니다. 한 스푼을 쓰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 이렇게 반 스푼을 쓰니까 너무 자극이 있고 되게 따갑고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되게 소량씩 이렇게 쓰다가 점점 적응되면 정말 나중에는 가득한 스푼을 충분히 써서 이 제품에 섞어서 바르는 편이고요. 그렇게 하면 되게 따갑거나 하는 게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고, 이게 피부 결이 엄청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C를 썼을 때 피부 결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약간의 각질 제거 효과도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이 제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충분한 양을 써서 똑같은 양을 발라서 쓰면 크림에 그냥 비타민C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거죠. 보통 저도 막 되게 번거로운 걸 싫어해서 이렇게 방법을 해서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 크림, 이거는 스킨스티컬즈 에이지 인터럽터, 그리고 비타민C 파우더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써서 일단 기본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마지막 저녁에는 꼭 바르는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A입니다. 짜자잔. 제가 이거 지난번 파우치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 이거 의약품이어서 처방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트리파루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거는 몸에 사실 발랐을 때 봄 여드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처방으로 처방이 나와 있고요. 몸에 발라도 되게 자극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세 때부터 쭉 사용을 해보면
점점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위험도나 이런 것들의 빈도를 훨씬 낮춰주고 극복해 나간 게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스티바 단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더 이상 이제 물량이 나오지 않죠. 더 좋은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데 굳이 1세대를 계속 쓸 이유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되게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너무 적응증에 대해서만 딱 집중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여드름에 대해서 여드름 치료 제품으로서 허가는 받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되게 여러분 스티바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 레티노이드 계열은 이 제품들 출시가 됐을 땐 여드름 치료제로 나왔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꾸준히 사용해보니까 이런 모공도 개선될 뿐만 아니고 잔주름도 개선되고 피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게 건강해진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결국은 항노화 목적으로 사용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레티노이드 계열은 여드름이나 피지 컨트롤에 되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두 번째 항노화의 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뒤도 피부 결이 되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한 번 낫자면. 저는 처음에 절대 이렇게 권하진 않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반 정도 이 정도 용량을 가지고 얼굴 전체에 살짝 찍어 바른다는 느낌으로 전체를 골고루 펴주는 그 정도의 양으로 사용을 하셔도 충분하고요. 저는 이제 이게 적응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다 씁니다. 다 써서 나머지 양까지 쓰는데, 저는 처음에 좀 바를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이나 입 주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눈꺼풀 같은 경우는 몸으로 그냥 썼다가 눈 확 뒤집어집니다. 이거 피부 염처럼 막 되게 우리 알러지 생긴 것처럼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눈꺼풀 부분은 처음 쓰실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입 주변도 각질이나 이런 것 되게 민감해지는 부분들이 간혹 계셔서 되게 소량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야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로 이제 4세대 레티노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처음 만약에 내가 좀 이런 노화에 대한 부분들로 좀 걱정돼서 레티날 이런 것들을 쓰고 싶다고 하신다면 화장품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적응이 충분히 되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사용을 하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림프는 눈가에서 옆으로, 그다음에 눈 밑에 건 아래로, 그리고 눈가에 갔던 것들은 귀 밑으로 이렇게 모이거든요. 이렇게 딱 모입니다. 이렇게 딱 모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로, 요게 모인 것도 옆으로 가서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라인을 따라서 그냥 가볍게 마사지 해주면 됩니다. 눈가에서부터 가볍게 밖으로 불어서 귀 앞에까지 빼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귀 앞에까지만 조금 마사지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림프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귀 앞쪽하고 귀 아래쪽에 상당히 림프가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가쪽까지 좀 빼주고요. 그 다음에 귀 뒤랑 귀 앞부분 있죠? 이 부분들을 꾸준히 해서 귀 아랫부분을 그냥 쑥쑥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 밑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살살 문질러서요, 요 밑에까지 얼굴을 좀 마사지해서 아래쪽으로 해준다는 느낌으로 턱 라인 옆으로 밖으로 이렇게 빼준다는 느낌 있죠? 이렇게만 좀 빼주셔도 전체적으로 일단 이 순환이 도움되고요. 마지막에 요게 모여있는 부분에서 밖으로 쭉 밑으로 목 밑에까지 그냥 쭉 한 번씩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살짝 지금 이렇게만 마사지 해도요, 상당히 얼굴 라인이 되게 갸름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조금 이제 저녁에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조금 문질러 주고, 지금만 보더라도 확, 오른쪽 부분들이 확 좋아졌죠. 제가 느끼거든요. 이거 되게 뭔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 느낌. 뭔가 진짜 시술 받은 듯한데. 크림을 좀 바른 상태에서, 이 크림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마사지를 2-3번씩만 조금 반복을 해주셔도요, 실제로 얼굴이 되게 시원하기도 하고 붓기가 확 빠집니다. 자, 그래서 얼굴 라인들을 되게 선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무슨 노력으로 사실은 이게 뭔가가 되게 좋아지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꾸준한 습관으로 그냥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 A를 지금 제가 동시에 쓰고 있는데, 이게 되게 처음 쓰시는 분들은 자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만약에 비타민 A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안다면 이렇게 안 쓰고 마무리를 지으셔도 되고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이 욕심내서 나 비타민C도 쓰고 싶고 비타민 A도 쓰고 싶고 썼다가 되게 피부가 자극되거나 민감해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C만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충분히 사용할 때까지 쓰시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비타민 A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때 비타민 A 제형 자체가 여러분들 저는 이게 되게 좀 크림, 되게 꾸덕한 크림이다 보니까 크림 형태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쓰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레티놀 제품을 썼을 때 세럼 형태일 수도 있고 좀 묽은 크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쓰다가 보면 중간에 그 질감의 느낌이 조금 더 물 쪽에서 기름 쪽으로 가면 되고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레티놀 같은 제품들을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더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제형에 맞춰 쓰시면 됩니다. 물 쪽에 가까운 걸 먼저 쓰고 점점점 뭐 로션이나 크림 쪽으로 쓰되 그런 제품을 써보니까 요거 좀 두 번째 단계에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세 번째 단계도 끼워 넣을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제품을 보시고 그 제형에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그렇게 쓰다 보면 충분히 맞춰 나갈 수 있고요. 비타민C가 충분히 적응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비타민 A 제품들을 써서 적응을 시켜 나가서 해 나가시면 됩니다. 뭐 지금 제품 개수는 좀 많아 보이지만 이걸 제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실제로 쓰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꾸준히 이 방법을 루틴으로 해오면서 피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 뭘 써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쓰는 이런 방법을 그대로 좀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 되게 피부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요 중에 제품들을 선택을 해서 조금씩 조절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란 김우성입니다. 처음에 먹는 게 좋으면 우리 몸에 당연히 건강에 좋으면 그걸 피부에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피부에 좋다고 한다면 또 이걸 또 먹어서 피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비타민C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먹는 걸로는 상당히 잘 좋았죠. 근데 이걸 피부에 발라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문에 해서 화장품이 나오게 되었고, 처음에 출시만 될 때 어땠냐면 뭐 발라서 도움 되겠어?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너무 강했고 실제로 그런 게 꽤 오래되다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요즘 뭐 되게 많이 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콜라겐이죠. 피부에 콜라겐이 많으니까 콜라겐이 많고 이러면 노화가 덜 생기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당연히 콜라겐을 먹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또 의문에서 또 먹는 제품들이 출시가 됐죠. 물론 피부 분자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피부 안으로 침투가 돼서 들어간 데는 한계가 있고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된 다음에 다시 재합성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그대로 뭐 100% 흡수가 돼서 피부에 좋아진다 이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안 먹고 관리를 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도움을 준다 라는 이야기들은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 하나 보니까 되게 조금 신선한 게 있었는데 되게 아이디어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레티놀입니다. 레티놀드가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요, 화장품으로 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어떤 우리가 피부 여드름에 대한 부분들, 피지를 조절하는 부분들, 나중에는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부분들, 그리고 항노화의 개념으로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발전이 돼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티놀드는 너무 세. 그러니까 이걸 의약품 말고 화장품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아모레퍼시픽에서 처음 레티놀 화장품을 출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레티놀 화장품이 상당히 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레티놀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꾸준히 사용했을 때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좋다. 즉 우리가 피부의 턴오버를 빠르게 만들어주고 피부의 항노화, 노화를 예방해주고 피지 분비를 좀 컨트롤해주면서 상당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피부가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들로서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뭐 눈 건강을 위해서 먹는 루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비타민 A 계열이거든요. 왜 비타민 A인지 아세요? 비타민 중에 제일 먼저 발견돼서 A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이 비타민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오래된 부분이고 레티놀 뿐만 아니라 비타민 A에 대한 우리가 대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연구가 되어 왔던 거죠. 자, 이 비타민 A는요, 지용성이거든요. 지용성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됐을 때 다른 수용성 제품과 좀 다른 흡수 기전을 보입니다. 비타민 A를 먹게 되면 이건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우리가 위에서 장으로 걸쳐 나가게 되고요.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담즙이죠, 담즙. 음식이 우리가 12장에 딱 들어오면요, 음식이 들어왔네 라고 하는 신호를 딱 받아들이고 어떤 특정 물질이 담즙을 자극을 시킨 다음에 담즙이 촥 하고 배출이 되면 담즙은 결국은 기름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담즙이 배출될 때 췌장에서 다양한 효소들이 동시에 쫙 나오면서 실제로 이런 소화의 기능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크기도 상당히 줄고요. 지방이 막 잘게 쪼개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방은 지방끼리 막 뭉쳐가지고 여러 가지 미셸이나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서 좀 더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비타민 A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음식으로 먹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비타민 A라고 해서 전부 같은 비타민 A는 아니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동물성으로 흡수하는 거와 식물성 비타민 A는 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 식물성의 경우는요, 카로테노이드 또는 베타카로텐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서 흡수가 되게 되는데 실제로 약간 그 기전들이 좀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이 베타카로텐 같은 성분들은 식물성에서 나오는 거죠. 식물성 비타민 A, 프로비타민 A라고 해서 비타민 A 전구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들어와서 그대로 세포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요, 두 개로 상 쪼개져요. 쪼개지면서 레티날로 가게 되고요. 두 개의 레티날로 가게 되고, 여기서 또 일부는 레티놀 반응으로 가고, 레티놀에서 결국은 또 레티닐 에스테르 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레티놀 애시드 방향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카로테노이드 그 자체는요, 우리가 활성화된 비타민 A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세포에 흡수가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을 거쳐가지고 활성 형태의 비타민 A로 바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동물성 비타민 A에 비해서 조금 더 흡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떨어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란색 계열의 우리 식물들이죠. 야채, 식물 이런 것들은 정말 전체적으로 이런 카로테노이드가 상당히 풍부한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양을 꾸준히 드시다 보면 그거 역시 되게 우리 몸에서 활성화가 되고 실제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떨어진다지 효과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로서 분명히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의 형태는요, 우리가 레티놀의 형태로도 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레티놀과 지방산을 붙여놓은 레티놀 지방산 에스테르 형태, 이 두 가지 형태가 가장 흡수가 잘 되는 기본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동물성으로 맞게 되면요, 레티놀 그 자체의 형태와요, 레티놀에 지방산이 붙어져 있는 이 두 가지 형태가 들어오게 되는데, 레티놀은 그대로 육모, 소장으로 그대로 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 레티놀에 지방산이 붙어 있는 이 에스테르 형태는요, 반드시 앞에서 깨줘야 됩니다. 깨주고 여기 분해가 돼서 다시 안으로 레티놀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어져야 소장 세포 안에서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레티놀이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흡수가 되고 나면 레티놀은 다시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일부는 레틴 알데히드, 레티날의 형태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반응이 레티놀 애시드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일부는요, 다시 지방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붙는 에스테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레티닐 팔미테이트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정확한 이름은 레티닐 에스테르라고 하고요. 그 에스테르라고 하는 거에 이런 붙는 지방산의 종류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팔미틱 애시드가 붙기 때문에 레티닐 팔미테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레티닐 에스테르의 형태가 다른 우리가 흡수된 지방들 있죠. 그런 지방들하고 막 엉겨 붙어서 카일로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 림프를 통해서 우리 몸의 전신으로 쫙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장기에 필요할 때는 레티닐 에스테르의 형태로서 우리 몸에 쫙 다 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레티놀을 섭취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레티놀이 그대로 장 안으로 흡수가 돼서 실제로 그 안에서 반응을 레티닐 팔미테이트나 아니면 레티날이나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바뀌어 나갈 수 있고, 결국은 이러한 형태로 인해서 소화된 상태로서 각 장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비타민 A는요,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거는 먹었을 때 눈 건강에 되게 좋다, 눈 건강에 되게 좋다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죠. 우리 몸의 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고요, 조직의 대사라든지 분화 이런 부분에서 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도 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피부에 갔을 때는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가 분명히 필요해 보이긴 한데, 실제로 레티놀을 먹었을 때 각 장기로 갈 수 있는 기전들은 이미 많이 밝혀진 거고, 그때 이 레티놀의 형태로 우리 피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레티놀의 형태가 결국은 레티닐 에스테르 형태로서 각 우리가 혈류를 타고 림프를 타고 가게 되면
피부에 가게 됐을 때는 진피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고요. 그 진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들의 여러 가지 이런 자극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으로 섬유세포 같은 세포에 자극을 주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가 되게끔 반응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표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피부에 진피에 있는 섬유화 세포는 진피에 있는 거지만 진피와 표피는 결국은 연결성, 우리가 흔히 말하면 따로 떨어져 있는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로 간의 신호 전달은 상당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멜라닌 세포라든지 각질 형성 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들에 막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어떤 가능성은 있고 그 레티놀이 결국은 피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레티놀을 먹었을 때 얼마의 피부 상태의 분화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며 노화가 얼마만큼 좀 더 예방될 것이며 여드름이나 피지 펀트를 좀 얼마만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분명히 영향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레티노이క్ 애시드, 우리가 의약품으로 먹는 레티노이ክ 애시드 같은 경우도 결국은 먹었을 때 어때요? 결국은 여드름이 덜 생기게 되고요. 피부에 대한 피지 분비가 줄고 레티노이ክ 애시드가 훨씬 강한 것을 먹었을 때 당연히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면 레티놀 역시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될 것이고 훨씬 약하지만 분명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레티놀 먹는 거 피부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고 좋은 반응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저는요, 그래서 되게 조금,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고정관념이 좀 저희들이 너무 당연했던 거라서, 비타민 A 먹는 거, 근데 레티놀 먹는다는 생각을 사실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레티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좀 더 정제해서 그것만을 위한 제품들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좀 신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천천히 꾸준히 오랫동안 섭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안 먹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반응들은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건강관리 차원에서 보통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에 직접 닿는 게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피나 이런 부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들이 영향을 주지만 음식을 먹게 되면 흡수가 되는 것들이 위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그게 혈류나 림프를 통해서 전신으로 순환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표피에는 이런 혈관이나 림프가 없고 진피에 혈관과 림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피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고 그 진피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각 세포에 분명히 어떤 작용들을 일으켜서 그 작용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은 분명히 다른 기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각자의 각각의 영역에서 분명히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먹는 비타민C 되게 중요합니다. 바르는 비타민C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콜라겐 드시고 계세요? 히알루론산 드시고 계세요? 글루타치온 드시고 계세요? 드십시오. 저 언제든지 그렇게 좀 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게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레티놀 같은 경우는 조금 하나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너무 또 좋다고 과하게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죠. 비타민 A 계열은 먹을 때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정 용량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임신에 대한 기형 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레티노이크 애시드를 고용량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임산부들이 비타민 A를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또 비타민 A가 되게 또 중요해요. 태아한테도 부족하기도 하고 임산부한테도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A를 복용하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고용량을 먹는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걱정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복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먹는 레티놀 앞으로 또 좀 시장에 있어서 큰 변화를 또 보이는 한 해도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연구가 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베이스 삼아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더 이렇게 잘 지켜보시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복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